쭉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산물 유통의 과제가 이제 그 화면에 나와 있죠. 근데 일단은 농산물 유통을 개선시킨다. 항상 이제 유통 정책 하면은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게 항상 큰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산물 유통 개선 정책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서 농가 수취 가격을 높이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죠. 왜냐면은 정책적으로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 이제 치우치지 않고 주로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유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또 유통을 능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농가 수익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수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게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그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입이라고 하면은 비용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비용분의 이제 산출이다. 이제 산출하면 매출이랄지, 뭐 이익이랄지, 수익이랄지 하는 그게 되겠죠. 그러면 비용을 줄이고 이제 매출을 늘린다 또는 수익을 늘린다라고 하는 그렇게 됐을 때 유통 효율성이 향상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비용은 일정한 비용을 들이면서 매출이나 수익을 늘린다, 증가시킨다. 이게 또 이제 유통 효율성이 향상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유통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되면은 일단은 그 비용이 줄어들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통 마진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유통 마진이 줄어들면은 이 소비자 지불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농가 수취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이제 게재된 것이 유통 마진이니까. 물론 이 마진은 비용 플러스 이윤입니다. 근데 비용 플러스 이윤인데 우리가 유통 효율성 향상시키는데 초점 있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거죠. 이 가급적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라는 그런 거고요. 이 마진 중에 이제 비용 플러스 이윤인데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경쟁적인 시장 구조다라고 하면은 이윤이라고 하는 게 적정 이윤이 되는 거죠. 만약에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다라고 하면 독과점적 이윤을 취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유통 현장이라고 하는 건 뭐 이제 유통 현장에서 활동해 보신 분, 일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농산물 유통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이 유통의 이제 농산물 유통의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경쟁적인 시장 구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건드리는 그것보다는 가급적 비용을 줄인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통 정책, 매년 이제 정부에서 업무 보고, 이제 연초에 업무 보고 하죠. 업무 보고를 할 때 전반적인 농업 정책의 이제 방향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또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구체적인 사업과 이제 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유통 현장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 이제 그게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정책이 현장을 반영하지 않으면 만약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이랄지 소비자랄지 유통인들이 체감하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하면은 이 정책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농산물 유통 정책은 유통 현장을 잘 반영한, 즉 유통 현장과 유통 정책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농업 문제, 농촌 문제, 농민 문제 이야기할 때도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이야기 하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문제도 현장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을 정책을 수립하는 담당자들이 그걸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통 현장과 유통 정책의 상호작용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의 개선 정책은 쭉 수립되고 시행되어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담당 그 이해관계자들을 전체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일부 주체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우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 당사자들을 최대한 가급적 많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제 그 만족도를 주거나 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유통 현장과 유통 정책의 상호작용, 현장을 반영한 유통 정책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유통 효율성 향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러면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유통 단계별로 거래 교섭력을 균형을 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래 교섭력. 서로 이제 뭐 교섭력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더 이제 파워를 가지고 교섭력을 가지고 더 이익을 보려고 하느냐라는 이제 그게 이제 거래 교섭력이겠죠. 그러면 이 거래 교섭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상대방에게 거래 관계에서 거래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누가 더 강하냐에 따라서 이제 거래 교섭력이 균형이 됐다, 불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통 단계라고 하면은 생산자 다음에 생산자에서 이제 수집 단계, 도매 단계, 소매 단계라고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생산자의 소비자에까지 농산물 상품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수집 단계, 도매 단계, 소매 단계라고 이제 우리가 유통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통 단계에서 수집 단계와 도매 단계와 소매 단계 이 유통 단계별로 거래 교섭력을 균형을 맞춘다,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이 유통 효율성 향상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목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유통 주체별로 주체 간의 거래 교섭력을 균형을 이룬다라는 그런다. 그러면 유통 주체라고 하면 생산자, 즉 생산 농민, 그 다음에 중간에 수집상이 있을 수 있고, 요즘 이제 밴드들도 많이 이제 산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수집상이나 밴더, 또는 이제 지역의 산지에 있는 지역 농협에서 수집기구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농민 조합원들, 생산자들의 상품을 수집해서 규모화해서 이제 도매시장으로 이제 출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산 농민과 또 이제 밴더 내지는 지역 농협, 또 이제 도매시장, 그다음에 소매시장, 그다음에 소비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유통 경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유통 주체 간의 거래 교섭력을 균형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균형이 맞지 않고 불균형적이다라고 하면은 거래 교섭력이 강한 주체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원리를 가지고 유통 주체 간의 거래 교섭력의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유통 정책의 이제 이 목표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목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 생산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생산자들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고 또 소량씩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개별적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래 교섭력이 약해질 것이다, 또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지에서 산지 유통의 조직화를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규모 생산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 경지 규모가 평균 1.57헥타르 정도 되기 때문에 대체로 소농, 중소농이 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중소농들이 개별적으로 이 유통 활동을 했을 때는 이 다른 주체들, 이 뭐 산지 수집상이랄지 지역 농협이랄지 또 아무튼 뭐 도매시장이랄지 뭐 소매상 이런 어떤 그 유통 주체하고는 이 거래 교섭력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생산 농가들, 소규모로 생산하는 생산 농가들을 조직화한다. 생산자 조직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산지 유통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산지 유통의 조직화라고 해서 뒤에서 이제 또 차분하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공동 출하하는 거, 공동 선별, 공동 계산하는 공동 출하를 추구를 하고 또 이제 통합 마케팅 조직이라고 있죠. 시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통합 마케팅 조직이랄지 이런 방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산지 유통을 조직화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 산지 유통을 조직화를 하게 되면 이 생산 농민의 거래 개선력도 거래 개선력이지만 이 물량을 수집을 해서 규모화해서 도매 시장에 출하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절감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가 단위로 조그만 트럭으로 뭐 출하하는 것보다는 이 규모화해서 대형 트럭으로 또 공동 출하를 하면 또 도매 시장에서 이제 공동 출하의 공동 선별은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공동 선별을 해서 도매 시장에 가게 되면 도매 시장에서 거래될 때 신속하게 그 경매 과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각각의 사람이 이 등급을 이제 표준 등급화에서 등급을 할 때 특상중을 하는 것과 어떤 한 단위로 예를 들어 한 50농가가 공동 선별해서 특상중으로 등급화하는 것과 이 보면 거래되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산지 유통을 조직화해서 이 이제 생산 농민들의 거래 개선력도 향상시키지만 이런 수송과 경매 과정에 이런 거래 과정에서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산지 유통의 조직화를 추구하는 거. 그럼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지와 도매, 소매 간의 최적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서는 이제 그 공급망 관리, 또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하는 SCM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일반 마케팅 이론에서 있습니다만은 이 산지와 도매와 소매 간의 연계 체계를 최적화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이 상품이 이동되면서 유통 단계를 거쳐서 이동되면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동되는 그런 이제 그 연계 체계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산지와 도매와 소매 간의 연계 체계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반대로 말하면은 소매 시장, 즉 소비자의 욕구가 산지에도 잘 전달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뭐냐, 우리가 이제 이 산지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산물의 품질 등급을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농산물이 바로 도매상과 소매상이 원하는 상품이 된다, 농산물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소비자의 욕구도 반영을 하는 것이 되겠고 또 거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게 또 산지와 도매, 소매 간의 최적의 연계 체계 구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지와 도매, 소매 간의 최적의 연계 체계 구축.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끔 도매가 빠지고 산지에서 소매 시장으로 소매상에게 바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제 산지에서 소매로 바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일종의 넓은 의미의 직거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계약 재배라고 하는 거 이제 뒤에도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 정부의 유통 관련 사업을 설명할 때 계약 재배가 나옵니다만은 이런 계약 재배도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말씀드린 산지와 도매, 소매 간의 연계 체계를 최적화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제 계약 재배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전에 파종하기 전에 가격과 물량을 계약하는 거죠.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 계약된 가격에 계약된 물량을 이제 수확기에 이제 출하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계약 재배라고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유통 관련된 제도가 효과성과 효율성과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유통 관련 제도가 효과성이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게 효과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부의 유통 주체랄지 일부의 유통 단계에만 머무른 게 아니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그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효과성. 효율성은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투입분의 산출, 비용을 감소시키는 게 이제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거고, 형평성은 이제 공평성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균등하게, 공평하게 어느 주체에게
많은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가지 않고 공평하게 정책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유통 관련 제도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농산물의 일반적 유통 경로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윗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공급받는 수돗물을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흐를 유자에다가 통할 통자니까 물이 잘 흘러서 잘 통하는 이제 우리가 유통이다, 유통. 농산물 유통이다라고 하면은 농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양이 꾸준히 잘 전달되는 걸 우리가 농산물 유통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 때 상수원. 상수원이 이제 그 우리 각 지역마다 상수원이 되는 저수지가 있죠. 뭐 서울은 팔당 상수원, 팔당댐 있는 팔당 상수원. 이제 상수원입니다만은 그 상수원에서 물이 그 정수장으로 옮겨가는 거죠. 정수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은 이 정수장으로 옮겨가서 이 정수장에서 정수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물을 처리해서 각 가정으로 수도관을 통해서 각 가정에게 공급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물이 생산돼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면 자, 농산물은 그 아래에 이제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생산자, 수집기구, 도매시장, 소매기구, 소비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유통 경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유통 경로, 요즘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이 일반적이지 않는 다른 어떤 유통 경로도 이제 많이 돼 있는 거, 유통 단계가 축소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전통적인 농산물 유통 경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생산자는 개별 생산자가 있지만 생산자들이 모여서 장목반을 만들거나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거나라고 해서 이제 생산자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생산자 조직 또는 생산자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집기구, 지역 농협을 통한다 할지, 산지 수집상을 통한다 할지 또는 오일장을 거친다. 요즘은 오일장이 많이 쇠퇴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오일장이 매우 중요한 수집기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각 농가들이 오일장, 뭐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이죠. 16장, 27장, 38장, 49장, 50장 해서 16장은 1일, 6일, 11일, 16일, 22일, 26일 이런 식으로 5일 단위로 우리가 전통적인 5일장. 과거에는 지금도 이제 이 시골에 가보면 농촌에 가보면 5일장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장날에는 유독이 사람이 많습니다. 생산자도 많이 나오고요. 또 소비자들도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5일장이 이제 지금 다 상설 시장화 됐지만 아직도 과거의 전통이 남아 있어서 5일장이 되는 날 가보면은 사람이 많더라. 생산자, 소비자들 많이 나오더라라는 건데 어쨌든 이런 수집기구를 거쳐서 이제 도매시장으로 가는 거죠. 도매시장. 그러면 이 도매시장은 말하자면은 모든 농산물이 수집돼서 분산시키는, 그러니까 수집과 분산을 중개하는 중개 단계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도매시장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가락동 도매시장이 있고 서울에 있는 가락동 도매시장 가장 큰 도매시장이죠. 자, 가락동 도매시장이 있고 각 지역에도 지방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농협 공판장도 이제 도매시장 내에 하나의 법인으로 법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농협계통에서 하는 농협 공판장 이것도 이제 도매시장이다라고. 그러면 이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점선으로 쭉 원을 그려놨죠. 타원을 그려놨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이 도매시장이 중심이 돼서 도매시장이 바로 중개기구다. 중개기구. 그래서 수집과 분산을 중개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림에서 말하는 정수장 같은 그런 역할 물을 다 모아서 이제 그 각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매기구죠. 소매기구. 그러면 요즘 대형 할인 매장이 굉장히 이제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대형 마트도 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뭐
모든 분야가 지금 다 지금 침체되어 있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지금 우리가 이 대형 할인 매장 뭐 농협 계통의 하나로 클럽, 이마트, 롯데마트, 뭐 홈플러스 전부 이제 그 대형 할인 매장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대형 할인 매장 소매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 슈퍼마켓이 있죠. 그럼 백화점 슈퍼마켓은 이제 그 되게 이제 백화점 보면은 슈퍼마켓이 지하에 있습니다. 되게 지하 1층에 되게 이제 슈퍼마켓이 있죠. 백화점 슈퍼마켓. 그러면 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이 업체는 고급품을 판매하는 이제 그 업체라고 볼 수 있죠. 백화점. 그러면 백화점 지하에 있는 슈퍼마켓. 그러면 백화점에서 왜 이제 고급 뭐 명품도 팔고 하는 그런 백화점에서 왜 슈퍼마켓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백화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장 보러 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옷을 사거나 뭐 전자제품 사거나 가구 사거나 여러 가지 뭐 옷을 사러 가긴 하지만 장 보러 간다고 하면은 식료품 사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화점 가서 뭐 명품도 사지만 식료품점도 꼭 들리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대형 할인 매장도 마찬가지죠. 대형 할인 매장도 보면은 꼭 식료품점, 뭐 대형 할인 매장이니까 이제 식료품 농산물을 판매합니다만은 거기에서 뭐 식당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다 마련해 놓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는가라고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구색가치가 돼 있다. 이 농산물, 식료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산품, 생활용품까지 전부 살 수 있는 것이 뭐 대형 할인 매장도 그렇고 백화점도 이제 그렇죠. 이제 백화점은 대형 할인 매장에 비해서 이 좀 고급품을 판다. 고급품을 파는 게 백화점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백화점 슈퍼마켓 가보면은 농산물도 좀 다른 데보다는 조금 가격이 좀 비싸고 또 품질이 좋은 고품질, 또 친환경, 유기농 같은 친환경도 백화점 슈퍼에서는 많이 판매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백화점은 특화가 되어 있고, 대형 할인 매장은 이제 대형 할인 매장이 가격이 중저가라고 해가지고 품질이 저급은 아닙니다. 대형 할인 매장도 전부 중급 이상의 어떤 상품을 갖다가 팝니다. 근데 단 뭐냐면은 벌크 내지는 대량으로 판매하는 거죠. 가면은 전부 아무튼 뭐 한두 개 사는 게 아니고 묶음이 벌써 다르죠. 큰 묶음으로 사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중급 이상의 상품을 큰 묶음으로 판매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매시장 가보면은 뭐 사과 뭐 4개 5개 봉지에 넣어서 판매합니다만은 대형 할인 매장 가면 박스로 팔죠. 대형 할인 매장 박스로 팝니다. 이제 뭐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판매하는 그게 이제 대형 할인 매장.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대량 아무튼 양을 많이 팔면서 적게 받는다. 이제 가격 좀 싸게 판다라는 이제 그런 게 특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대형 슈퍼마켓, 이런 슈퍼마켓들은 이제 슈퍼마켓 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개가 이제 우리가 슈퍼마켓 무슨 슈퍼 하는 것도 이 체인점이죠. 슈퍼마켓 체인. 그래서 이제 대기업 유통업,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체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 대형 이제 슈퍼마켓 기업에서 운영하는 체인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 체인, 이 슈퍼마켓 체인은 공동 물류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슈퍼마켓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 주택가 근처에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형 할인 매장은 주택가에서 벗어난 이제 일단 점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내에 시내에 설립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많다라고 해서 대형 할인 매장은 주로 외곽에 빠져 있지만, 이 슈퍼마켓은 주택가에 있으면서 소량으로 판매하는 생활 필수품, 식료품을 판매하는 그게 이제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소매기구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말씀드린 상수원, 정수장, 소비자, 가정 하듯이 우리 농산물도 생산자, 수집기구, 도매기구, 소매기구, 소비자 이런 것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농산물은 생산자부터 소비자에까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농산물이 전달이 되는, 공급이 되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상수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농산물 유통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이제 이거 우리가 유통 경로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유통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자. 유통 조직이라는 관점이면은 생산자, 수집 단계, 중개 단계, 소매 단계, 이 중개 단계, 소매 단계, 그 다음에 소비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유통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하나로 묶어서 유통 조직이다라고. 그러면 수집 단계의 유통 조직은 유통 조직을 수집 단계 유통 조직은 뭐냐면 지역 농협이랄지 산지 수집 단계랄지 오일장이랄지 이걸 묶어서 우리가 이 수집 단계의 유통 조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중개 단계는 도매시장, 가락동 도매시장, 지방 각 지역의 도매시장, 뭐 농협 공판장 이런 부분들이 중개 단계의 유통 조직들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들은 어쨌든지 예를 들어 중개 단계의 유통 조직이다라고 하면은 도매시장의 도매 역할을 하는 거죠. 도매 역할을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해서 소매기구 분산시키는 그러니까 소매 단계는 분산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분산 단계. 그래서 소매시장 조직은 분산 단계. 그러니까 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이 모였다가 쭉 각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분산 단계, 소매기구로 분산시킨다라는 그게. 이제 각 동네에 각 주택가에 있는 이 소매상들이 각 수많은 소비자에게 농산물, 식료품을 판매하는 그게 바로 농산물 유통 조직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장 유통, 또 시장 외 유통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농산물 유통론에서.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유통, 시장 외 유통.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쭉 보십시오. 그러면 시장 유통과 시장 외 유통 또는 이제 시장 외 유통을 비계통 유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넓은 의미의 직거래고, 우리가 흔히 직거래라고 하면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가는 것만 직거래라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좁은 의미의 직거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시장 외 유통 또는 비계통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직거래인데 이 두 시장 유통과 시장의 유통 차이는 뭐냐? 뭐 그림으로 이제 색깔을 좀 입힌 게 있죠. 도매시장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 도매시장을 경유하느냐 경유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 유통이냐 시장 외 유통이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도매시장 유통에서 도매자를 생략했구나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도매시장을 거치는 것은 시장 유통이다 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것은 시장 외 유통이다. 도매시장 밖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도매시장 밖에서. 그러면 이제 계통유통, 그러면 시장 유통은 계통유통이구나.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계통이냐면 전통적인 유통 단계, 유통 경로다. 전통적인. 그래서 이제 이 계통유통, 또 시장의 유통, 비계통유통,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현장에서야 이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도매시장을 경유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이 농산물 유통론 이론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계통 유통이 어떻고 계통 유통이 어떻고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려면 학교에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도 가르친다마는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유념해서 보실 게 뭐냐면은 직거래, 넓은 의미의 직거래, 좁은 의미의 직거래. 넓은 의미의 직거래는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것은 전부 넓은 의미의 직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거. 이제 좁은 의미의 직거래는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 조직이 바로 소매기구를 거쳐서 바로 소비자한테 가든지, 또 소매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직거래 단체들이 있죠. 소비자 단체들.
생활협동조합이랄지 이런 생활협동조합도 소매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매다, 도매 유통이다, 도매상이다 라고 하면은 도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인이랄지 다른 가공업자에게 정말 이윤을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도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량으로 판매한 건 도매고 소규모 판매한 것은 소매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도매는 대량으로 거래가 되는 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것이 보는 관점이 핵심적인 관점이 아니고, 자, 다른 어떤 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거래하는 이게 도매. 그리고 이제 소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걸 소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넓은 의미의 직거래에서는 도매 시장을 거치지 않는 자, 생산자 조직 또는 그다음에 수집기구, 소매기구, 소비자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직거래다. 직거래다. 비계통 유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좁은 의미의 직거래도 마찬가지로 좁은 의미의 직거래는 더 이제 단계가 줄어들었죠. 더 단계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나옵니다. 요즘 이제 새롭게 나오는 용어들이 도매 시장을 거치지 않는, 말하자면 시장 외 유통, 비계통 유통을 대한 유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한 유통은 조금 개념이 좀 까다롭습니다만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정부의 지금 유통 정책도 지금 도매 시장 유통의 효율성도 추구하지만 시장 외 유통이라고 하는 방향도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수립이 돼가지고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직거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의 이제 그 중점 분야가 뭐냐?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생산자 조직화다라는 그런 겁니다. 생산자 조직화. 생산자를 조직화해서 뭐 하느냐? 생산자는 단순히 묶어놓은 것이 생산자 조직화의 목표가 아니고 공동선별, 공동계산하는 그런 생산자 조직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50농가를 공동선별한다라고 하면 특상중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특상이 대부분입니다만은 특상 등예품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등급이 세 등급이다라고 하면은 50농가를 공동선별하면 경매를 3번만 하면 되어 있습니다. 특상중으로 등급별로. 물론 이제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 조직에서 이 김아무개가 특을 몇 개 했고 상을 몇 개 했고 이 아무개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정산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해서 주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이 특이라고 하는 것은 김씨고 이씨고 박씨고 최씨고 누구 간에 특품은 다 똑같은 가격으로 받게 되죠. 공동으로 선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동 선별이기 때문에 가격도 똑같은 가격으로 같이 공동 계산이다. 그래서 이제 공동 선별, 공동 계산까지. 그래서 이 공동 선별만 되면 공동 계산은 아주 쉽죠. 공동 선별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아무튼 산지 유통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20년 이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년 이상, 25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 3, 4년? 25년 조금 못 된 산지 유통. 아무튼 산지 유통을 개선한다라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추진해 온 것이 이제 그렇게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만은 그때 나온 이야기가 생산자 조직화였습니다. 지금도 생산자 조직화죠. 말하자면 그렇게 생산자들을 조직화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요즘 보면은 많이 생산자들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생산자 조직화를 해서 산지의 조직화와 규모화다. 그래서 생산자를 묶어서 물량도 규모화하고 규모화해서 출하하고,라고 하면은 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감축시킬 수 있죠. 그리고 또 거래도 빨라지고 하는 그래. 그래서 이제 생산자를 조직화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라고 할까요? 이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다. 우리 특히 APC라고 이야기하죠. 또 거점 APC 이제 규모가 큰
거점 APC도 있고, 그래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이제 생산자 조직화의 거점으로 이렇게 해서 농산물 산지유통 APC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지금 APC도 많이 이렇게 설립해 왔고요. APC에 대한 평가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APC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또 농가 수치 가격을 높여주느냐, 거래의 효율성도 높이느냐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매년 농산물 산지 APC는 다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에서 통합 마케팅은 이제 시군 단위로 하나의 마케팅 조직으로 가는 거죠. 시군 단위. 그러니까 대체로 생산자 조직하려고 하면은 읍면 단위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읍면 단위에서 그치지 말고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자. 라고 하는 거죠. 통합 마케팅 조직을 육성한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APC나 통합 마케팅 조직이 잘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잘하고 있죠. 유명한 어떤 사례들도 많이 있죠. 성공 사례도 있고. 그러나 이제 성공하지 않는 지지분연한 이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산지유통의 중점 분야는 바로 생산자 조직화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지유통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산지유통의 관계 마케팅입니다. 산지유통 주체는 관계 마케팅이지. 관계 마케팅이 이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의 하나입니다만, 일부분입니다만은 이 산지유통 주체는 관계 마케팅을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제안한 꽤 됐습니다만, 그러면 산지유통 주체가 있다. 그러면 산지유통 주체는 장목방이 됐든, 영농조합이 됐든, 농협이 됐든, 농업회사법인이 됐든, 산지유통 주체. 즉 말해서 개별적인 생산자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산지유통 주체는 APC를 거점으로 한 어떤 시설을 거점으로 한 시군, 읍면 단위, 시군 단위 아무튼 이런 생산자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산지유통 주체가 첫 번째 보면은 이게 시기 방향으로 한번 보세요. 측면 파트너십이다. 측면. 자, 그럼 측면 파트너십. 말하자면 그 산지유통 주체 그 생산자 조직, 생산자 단체의 측면에 있는, 옆에 있는 경쟁산지랄지, 또 다른 조그마한 생산자 조직이랄지, 또 정부랄지, 이런 어떤 경쟁산지와 생산자 조직과 정부와의 측면 파트너십, 즉 말해서 관계를 잘 맺어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계 마케팅의 본질. 관계 마케팅의 본질은 이런 어떤 파트너들과 파트너십을 갖자. 그런 이야기죠. 파트너십을 갖자. 즉, 아무튼 우리가 파트너로서 서로 경쟁보다는 협력을 하는, 이렇게 서로 상호 주고받는 이런 관계로 가자라고 하는 게 이 관계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보면은 구매자와 파트너십. 구매자 이제 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대량 수요처, 대량으로 이제 구매해가는 이 단체나 조직이 업체가 있겠죠. 이런 대량 수요처와 또 최종 소비자가 이제 바로 구매자이기 때문에 이 구매자와도 잘 파트너십을 가져가자. 파트너로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어떤 거래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구매자 파트너십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내부 파트너십. 내부는 이제 우리 산지유통 주체, 생산자 단체, 생산자 조직의 내부를 말하는 거죠. 이제 내부에서 구매팀, 판매팀, 마케팅팀, 기획팀 쭉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기능과 사업이 다른 이 부서하고도 전부 아무튼 잘 관계를 맺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때 이런 모든 다른 기능과 부서들이 사업의 부서들이 전부 하나로 같이 가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게 하는 게 이제 내부 파트너십이고 또 종업원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있겠죠. 실무자,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내부적으로 파트너십. 조직이 아무튼 서로 협력하는 그런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내부 파트너십. 그다음에 이제 공급업자와 파트너십. 즉 말해서 예전 공급업자입니다. 산지유통 주체가 공급하는, 어디다 공급합니까? 도매시장이나 대형 유통업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대표적으로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주체와도 공급업자와도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지고 이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마케팅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산지 유통의 관계 마케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 마케팅의 관점입니다. 관계 마케팅의 관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거래처 등 외부 조직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이제 이 조직 내의 다른 부분과도 팀워크를 형성한다. 팀워크. 자, 그래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객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해 간다. 그게 문제.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이 거래를 단기간 일회적인 몇 번 하지 않고 끝내는 그런 어떤 그 관계가 아니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가져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래도 장기화해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거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 판매를 하는 주체나 거기서 구매를 하는 주체들도 전부 안정적으로 이제 그 농산물을 확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장기적으로 거래한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죠. 우리의 어떤 그 유통이라고 할까요? 상관습이라고 할까요? 상거래의 관습. 그게 이제 과거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외상과 단골. 그거였어요.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결제수단이 발달돼서 외상은 안 되지만 외상과 단골이 옛날에 우리의 전통적인 상거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연세 드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단골집 외상도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농산물 팔아서 돈 들어오면 외상 갖고 하는 그런 건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조그만한 영세 점포라고 이야기하나요? 조그만 요즘 이제 뭐 다 프랜차이즈들 뭐 이렇게 이 편의점 돼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집 앞에 조그만 가게 주인은 엄마 친구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때는 무조건 아무튼 외상으로 하고 나중에 갚고 하는 그런 게 그러면서 옆집에 다른 가게가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는데 맨날 가던 가게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옆집에서 물건을 못 삽니다. 단골 때문에.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지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판매 구매의 행태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전통적인 상관습은 외상과 단골 거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단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상호 의존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거래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단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략적 제휴이고 네트워크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로 가자라고 이제 관계 마케팅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마케팅의 본질 하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이 바로 거래의 단기 지향적 사고에서 거래의 장기 지향적 사고. 오른쪽으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왼쪽이 현상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자라는 그냥 자기 이익 중심에서 공동 이익 중심으로 가자 이런 얘기죠. 자기 이익 중심에서 판매 결과에 관심 갖지 말고 상호 이익을 주는 관계 거래. 자, 그다음에 경쟁 관계에서 상호 서비스 관계. 경쟁 관계에서 상호 서비스 서로 윈윈하자 그런 얘기죠. 윈윈하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조작이나 속임수 이제 요즘이야 뭐 조작이나 속임수 아직도 뭐 들어 있긴 있습니까? 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제 조작이나 속임수 있었죠. 그래서 조작이나 속임수가 아니고 서로 상호 신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가자라고 이제 관계 마케팅의 본질. 그다음에 갈등 구조, 갈등이 아니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관계 마케팅의 본질이고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왼쪽에 있었던 우리가 이 화면에서 왼편에 있었던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바로 오른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무튼 마케팅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나온 것처럼 농산물 도매시장 2018년도 말 현재 개소입니다만은 전국에 32개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도권, 강원,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이렇게 각 공영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공영 도매시장.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영 도매 시장에서 여기서 이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시장들이 있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장은 바로 중앙도매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도매시장은 9개소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 주로 이제 중앙도매시장이라고 이제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공영도매시장이 더 설립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도매시장들, 공영도매시장들이 있고, 그러면 이런 공영도매시장은 여기서 주로 이제 원칙적으로 경매를 원칙을 하고 있죠. 경매를 원칙을 하는데 이 도매시장 제도가 바뀌면서 시장 도매인제도 도입돼서 이제 서울에 보면은 강서 도매시장 있죠. 가락동 옆에 강서로 쓰여 있죠. 이 강서 도매시장은 시장 도매인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경매제냐 시장 도매인제냐라고 하는 거 갖고 지금 많이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공영도매시장이 전국에 32개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한시장과 대한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우리 농식품부 정책 자료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한시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존 시장을 대신하는, 기존 유통을 대신하는 시장과 유통이다. 이게 이제 대한시장과 대한유통이다. 그러면 대한시장을 거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공간, 지역만을 시장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계,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 관계, 범위, 이것도 전부 시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하면은 수요와 공급 관계 범위, 또 이제 수요와 공급,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지역, 이런 이제 이걸 전부 시장이라고 우리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과 장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공영도매시장이랄지, 소매시장이랄지, 이런 일정한 장소와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을 구체적 시장이라고 하고, 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이랄지, 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전화 주문해서 거래되는 거, 그것도 시장입니다, 시장. 그것도 시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장소나 지역은 없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전부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대한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기존의 시장, 대한유통이라고 하면 기존의 유통을 대신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유통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일반적인 유통 경로를 배웠습니다만은, 여기서 도매시장, 말하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시장의 유통이라고 했죠. 그런 말씀드렸죠. 시장의 유통. 자, 그럼 이런 시장의 유통을 대체로 우리가 이 대한유통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더 엄격히 말하면 좁은 의미의 직거래. 앞에서 좁은 의미의 직거래, 그 형태를 대체로 대한유통체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유통이다, 대한시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이랄지, 꾸러미 있죠. 꾸러미 사업, 꾸러미, 농민장터, 이 학교급식, 공공급식, CSA, 지역지원농업이라고 하는 CSA, 또 소규모 지역생협의 이 직거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우리가 학문적으로 대한시장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대한시장을 더 많이 만들고 확대시키고 대한유통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일부 이제 이 운동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안 가니까는 학교급식에 납품하기로 계약했던 이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판로가 막혀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 주로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산물이 주로 많이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친환경 농산물이 이미 학교급식에 들어간 친환경 농산물은 앞서 말씀드린 계약 재배 방식으로 되게 이제 재배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 경기도다, 서울이다, 충남이다, 의대다 하는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쌀은 얼마, 감자는 얼마, 양파 얼마, 쭉 얼마 나간 이제 이 소비가 된다라고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약 재배를 했는데,
학교에 학생들이 안 가니까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농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튼 판로를 잃어버린 거죠. 이제 텔레비전에서 뉴스에 자주 나왔습니다만은 이 급식을 안 한다고 해서 농작물이 안 자라고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산물은 계속 자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해서 대안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꾸러미로 한다, 뭘로 한다 이렇게 쭉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안유통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안시장, 대안유통은 그런 거죠. 그런 기존의 시장과 유통을 대신하는 그런 시장과 유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유통의 배경은 뭐냐? 이제 기존의 시장 또는 기존 유통의 특징은 뭐냐면은 얼굴 없는 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 없는 유통. 즉 말해서 브랜드나 보고 명세서 등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이제 특히 시장 개방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이 되면서 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 수입 농산물, 이 수입 농산물은 어떻게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수입이 됐겠지만 이 농산물이 그 지역에서 외국의 어떤 농촌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어떤 자재를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불안해한다는 이야기죠. 그 정보를 정확히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얼굴 없는 유통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대안유통의 핵심인데요. 그럼 과거의 기존의 시장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한 대량 유통체계다라고 보는 거죠.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그래서 막 규모를 넓혀가지고 대량 생산하고 대량 유통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유통의 공간적, 인격적 분리가 되어 있다. 즉 말해서 유통이란 공간적, 인격적, 시간적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분리다라고 하는데, 자, 공간적, 생산된 장소와 소비된 장소가 다르다.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인격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된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산지와 소비지가 다르니까 도시화되면서 소비지는 점점 커지고 이 생산지, 산지는 전국에 흩어져 있고, 이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인격적 분리다. 즉 말해서 누가 생산했는지, 우리 생산자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우리가 먹고 생명과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농산물을 섭취하는데 정말 어떤 분이 어떻게 생산했는지, 말하자면 인격적인 분리,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건 이제 우리가 도시화 산업화하면서 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되어 있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가 분리되어 있고, 생산은 일정한 시기, 수확은 한 차례 나오는데 소비는 1년 내내 소비하는 시간적 분리,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제 기존 시장입니다만은, 기존 시장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은 극복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걸 이제 과거에 기존의 어떤 유통 체계에서 뭔가 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바꾸고자 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대안유통이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배경은 뭐냐면은 소규모 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고령농들이 이제 농사를 크게 짓기 어렵죠. 고령농들은. 그래서 점점점 생산 규모를 줄여가고 하는, 점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는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대안유통 배경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안유통의 주요 내용, 여기서 보면 이제 본질, 형식, 효과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본질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 그러면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고 연대하고 하는 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뭔가 만나보자. 그런 거죠. 만나보자.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 뭐 생활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주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이 생활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은 이 소비자들이 산지에 1년에 한 서너 번씩 가죠. 무슨 행사, 뭐 단오 행사에 간다, 수학 체험한다, 뭐 견학 간다, 뭐 해서 이렇게 뭔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교류하고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하는, 협력하고 하는 이런 관계들이 이제 전체 비율로 보면
소규모, 극히 소규모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본질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럼으로써 사회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를 축소시켜보자. 말하자면 거리를 가깝게 해보자라는 그게 이제 대한유통의 이제 본질이다. 그러면 형식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 유통, 로컬 푸드 시스템이라고 좀 이제 그 나오겠죠. 로컬 푸드랄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학교 급식이랄지 꾸러미 사업이랄지 CSA 공동체 지원 농업이라고 하는 CSA. CS는 이제 그 지역에서 어떤 그 생산자 조직을 이제 생산 지역을 지원한다. 말하자면은 그 지역에 이제 그 농산물을 갖다가 전속으로 갖다가 소비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형식의 대한유통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소규모 지역 생협, 지역에 있는 생활협동조합, 이 생활협동조합은 이 생산자와 관계가 더 돈독한 경우가 많죠. 자주 그 방문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다. 그다음에 이런 대한유통의 이제 효과는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다. 식품 안전성을 확보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원을 전략한다. 뭐 도농 공동체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뭐 대한유통이 발전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한유통 체계가 이 그 거래 물량은 적을지 몰라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생산자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소비자들, 이런 소비자들은 또 굉장히 또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학교 급식에서 공공급식까지 이제 이 직접 하자라고 하면은 이 학교 급식이나 공공급식도 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는, 왜냐하면은 학교 급식, 무상급식, 여러분들 무상급식, 학교 무상급식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하고 뭐 아무튼 시군, 시군, 그 다음에 교육청, 이 세 주체가 지금 재원을 대서 그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식재료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로컬 푸드 학교 급식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상당히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대한유통, 또 직거래, 시장의 유통. 이건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바람직하다. 말하자면 유통 단계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효율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직거래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시장의 유통, 넓은 의미의 직거래랄지 좁은 의미의 직거래랄지 또 이제 대한유통 이걸 다 포괄하고 있다면 대한유통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 기준가격 형성 원칙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농산물들, 식료품들은 이 기준가격이 도매시장의 경매를 통해서 결정된 가격, 경매 가격이 기준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가격, 도매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기준가격을 해가지고 산지 가격이 결정되고 소매 가격이 결정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직거래랄지 대한유통은 이런 기준가격을 뭘로 잡을 것인가? 이게 이제 그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역마다 농산물이 이제 유사한 농산물, 동질의 농산물, 그런 농산물들은 가격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들쑥날쑥 차이가 크다. 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준가격을 뭘로 정할 것인가? 즉, 기준가격 형성 원칙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 원칙을 만드는 것이 과제고요. 두 번째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직거래를 보면 전부 아무튼 직접 큰 농가 단위로 아무튼 뭐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사회적 비용, 뭐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비용도 줄이고 또 원활하게 그 부족한 품목과 남은 품목들이 수급을 맞추는 이런 방식의 이제 물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급 조절 방식을 발견해야 된다. 수급 조절. 왜냐, 이 수급 조절, 이제
어떤 상품은 많이 생산되고 적게 생산되고 하나는 부족하고 남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소비지에서 100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100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해야 되고 200이 필요하다고 하면 200을 공급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 직거래 또는 대한유통에서의 수급 조절 방식을 발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예로 나왔습니다만은 산지에서 주문하는 물량과 소비자가 구입하는 물량이 같아야 된다. 같도록 말하자면은 산지의 주문을 발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공급한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이제 그 필요한 물량들과 그 일주일 밑에 이제 그 산식이 있습니다만은 이 산식이 아주 굉장히 단순합니다. 좀 읽어보시면 단순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품목별 주문 재고량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일치되는 이 방식으로 하는 거다. 아무튼 이 아래에 있는 산식은 이제 그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적용해 본 그런 산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농산물 유통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20년 주요 업무 보고를 이제 연초에 하죠. 연초에 하는데 유통하고 가격 부분, 유통하고 가격에 관련된 것만 이제 뽑아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주요 업무 보고에서 나온 게 주요 채소류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한다. 이 그 채소류는 특히 이제 가격 변동이 심하죠. 특히 고추, 마늘, 양파, 양념 채소류의 가격이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양파 파동, 마늘 파동, 또는 이제 대파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채소류가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이제 이 가격 변동을 완화시킨 것이 목표다. 그래 일정한 가격, 안정된 가격이 뭡니까? 우리 생산자에게도 안정된 가격을 원하고 소비자도 안정된 가격을 원합니다. 그렇죠. 가게를 꾸리다 보면은 이 날마다의 그 식료품 가격이 들쑥날쑥한다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 살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정된 가격, 생산자도 안정된 가격을 원하고 소비자도 안정된 가격을 원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관측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쭉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관측을 강화하고 또 품목별로 의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수급 조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관측도 강화하고 생산자들이 자조금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부분. 또 이제 나오죠. 도매시장 이외의 대한유통 경로를 확산한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대한유통 경로. 그러면 이제 이 도매시장 이외의 이제 여기 농식품부에서 이제 도매시장 이외의 유통 경로를 대한유통 경로라고 좀 개념을 지은 것 같죠? 자, 그래서 도매시장이 아닌 다른 유통 경로도 이제 확산시켜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한다.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기대 효과는 농업인 소득과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주요 채소류 가격을 안정대 수준으로 유지한다. 수급 조절 매뉴얼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 가격이 안정되면 농업인 소득도 안정이 되고 소비자 물가도 안정이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 현황은 지금까지 현재 뭐 19년도, 뭐 18년도 과거에서 이제 우리 발생됐던 그런 현황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작황이 호조가 됐든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해 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들을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채소류의 수급 불황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잉 생산되면 과잉 생산으로 문제가 되고, 부족하면 흉년 들어서 부족한 게 문제가 되고, 항상 이 수급 있어서는 항상 불안정성 이게 이제 말하자면 도매 가격 2019년도 도매 가격을 보니까 양파가 킬로그램당 594원, 평년에 비해서 35%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양파가
이제 가격이 폭락하니까 이제 뭐 양파를 이 한 망을 해도 누가 가져갈 사람도 없다. 뭐 한다. 그때 이제 그 뭐 매스컴 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깐 마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대체로 이 그 채소류의 이제 가격 변동이 심한 거 보면은 양념 채소류, 고추, 마늘, 양파 이게 이제 좀 심하고요. 또 이제 무배추, 엽채류, 엽근채류, 무배추도 상당히 우리가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수년 전에 배추 파동. 그렇죠. 배추가 부족해서 고냉지 배추가 이제 그때 이상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랬죠. 고냉지 배추가 전부 생산이 안 돼 가지고 배추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채소류는 수급 불안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관측 정보에 대한 신뢰가 낮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관측 정보에 대한 신뢰가 과연 낮은가?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표본농가 관측 정보 수능도가 나와 있지. 14에서 18년까지 평균, 고추는 18.3%. 여기 쭉 말하자면 관측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재배 면적과 작황에 대해서 이 조사해 가지고 발표하는 거죠. 농촌경제연구원 크레이에서 그 관측 월보 해 가지고 쭉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관측 정보에 대한 신뢰가 낮다. 이제 이걸 더 뒤집어 봐야 됩니다.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재배 의향을 물어보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관측 정보를 내죠. 그러면은 생산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줄어들 것이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럼 나는 그 작물을 심어야지. 재배해야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정보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정보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보를 역으로 생각하는. 그러면 연초에 되면 딱 생산자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야야야 이런 품목이 금년에는 이 고추, 마늘, 양파 또 어떤 품목이 여차여차 한다라고 관측 정보가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만약 관측 정보를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는 관측 정보를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가 낮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아니면 믿지만 역으로 행동하든 반응을 역반응을 내는 거죠. 또 한 번 역반응 한 번만 역을 역운한 게 한 번 더. 그러니까 남들이 재배 면적의 재배 의향이 이제 줄어들어서 재배 면적이 줄어들 거다, 감소할 거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러면 재배 면적을 늘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동면은 다른 사람은 재배 면적이 줄어들 거로 생각하니까 늘릴 것이다. 그러면 나는 줄여야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무튼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관측 정보를 어쨌든지 관측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 관측이라고 하는 관측 정보의 만들어 생산해내는 과정이라 절차 이런 부분도 이제 다 계산한다라고 이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 채소류 무, 배추, 마늘, 양파, 마늘 이제 양파, 마늘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 이무자조금에서 이제 의무자조금으로 이제 금년에 단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직화를 품목별로 조직화를 해간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자 이제 또 산지에서 가격 형성 기능이 미약하고 그래서 이제 이 수확기에 도매시장에 농산물이 일시에 집중된다. 뭐 수확기가 일정하니까 이 생산된 것이 그 수확기에 다 이렇게 이제 그 도매시장으로 출하가 되겠죠. 라고 하면 이제 가격이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폭락한다. 그렇게 되는 거. 공용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첨가물만 놓고 보면은 공용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게 한 절반 정도, 49.4, 절반 정도 되죠. 절반 정도가 도매시장을 경유한다면 이 생산된 농산물, 첨가물의 절반이 도매시장으로 집중한다. 그러면 절반 정도 집중하면 도매시장 가격이 폭락하겠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다. 또 인구 구조 및 식습관 변화로 인해서 1인당 채소류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거죠. 채소를 잘 안 먹습니다. 요즘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도 보니까는 채소를 잘 안 먹어요. 어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 상추에 싸 먹고 뭐하는 이거 이제 우리 상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 그런 야채도 안 먹고 막 고기만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채소류가 이제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채소류가 생산량이 일정한데 소비가 줄어들면은
말하자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추진 계획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한다. 그래서 관측을 고도화한다. 그래서 전화 조사하는 것에서 이제 실제 가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상당히 좀 조사 팀들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바빠졌고요. 특히 5대 채소류,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이게 이제 주로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문 조사원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 또 현장 농민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해서 이제 관측을 고도화해가는 그런 방식. 그다음에 생산자 조직화다. 생산자 조직화. 그래서 양파, 마늘이 의무 자조금 단체로 이제 출범을 이제 이것은 이제 업무 계획이 이제 연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지금 양파, 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가 이제 결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 품목별로 의무 자조금 단체에 의무 자조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뭔가 이제 농림 사업에 지원해서 뭔가 이제 그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 이 자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조금과 자조금 단체와 이 연계시켜 나가는 정책을 연계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추진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자율적 수급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 자조금 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역할들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양파, 마늘 수급 관리 방안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재배 면적이나 생육 상황을 실직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그래서 이제 최소 가격 안정제, 생산량의 15%를 계약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목표가 생산량의 채소류입니다. 계약 재배 목표를 15%로 잡고 있습니다. 15% 정도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 이제 생육에 따라서 이제 수매 비축, 출하 시기 조절 이런 이제 수급 조절하겠다라는 그게 이제 양파, 마늘의 수급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매 시장 이외의 다양한 대안 유통 경로를 확산시키겠다. 예, 글자가 많으니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지 공판을 활성화시킨다. 그런 이제 산지에서 이제 뭐냐면은 산지에서 경매나 입찰을 통해서 산지에서 판매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지에서. 그러면 마늘, 양파 같은 이 품목을 산지에서 말하자면 구매자, 중도메인이나 유통업체가 산지에 와서 직접 거래에 참여한다. 그래서 거기서 그 물량을 확보하면 그걸 이제 그 파레트 단위, 최소 거래 단위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파레트 단위 정도로, 그러니까 조그맣게 한 박스, 두 박스 그게 아니고, 이 파레트 단위로 이런 단위로 직접 갖다 주겠다, 배송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산지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산지에서 경매 입찰해가지고 그것을 확보하는 중도메인이나 다른 어떤 그 업체, 유통업체에게 산지에서 바로 배송해준다. 이 말하자면 이 도시에 있는 도매시장에 이제 우리 농산물 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양파, 마늘 같은 걸 도매시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거래한 게 아니고 산지에서 바로 도매 거래를 해가지고 이 구매자에게 배송해주는 그래서 유통비용을 절감시킨다라고 하는 그게 이 산지 공판 활성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감귤의 농협 공판장 전자 입찰 사례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제주 감귤이 그런 방식으로 산지에서 제주도에서 이제 직접 입찰 방식으로 해가지고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로컬 푸드. 이제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다 로컬 푸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지역 맞춤형 푸드 플랜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여기 통계 보니까 19년도에 49개 시군이 로컬 푸드 플랜을 이제 수립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로컬 푸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 공공 급식. 원래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유통, 가공, 소비,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환경,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6개 부분이 연계 네트워크가 이제 중요합니다만은 어쨌든지 여기서 이제 이 푸드 플랜에 따라서 뭐냐면은 푸드 플랜을 하게 되면은
푸드 플랜을 하게 되면은 로컬 푸드가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컬 푸드를 하겠다. 예를 들어 대안 유통을 이제 확산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로컬 푸드 공급 확대. 그래서 이제 2020년, 21년, 22년, 그래서 왼쪽에 2020년은 세종청사 이제 그 군의 식당이라고 되겠죠. 세종청사에 로컬 푸드를 공급하고 혁신도시 김천, 진주, 원주 쭉 나와 있죠. 군대 이제 군대까지 지금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청사, 혁신도시, 군대, 그 다음에 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로컬 푸드 공급 확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군대와 학교까지도 학교야 뭐 이제 우리가 지금 공급되고 있으니까 군대도 지금 이 로컬 푸드를 공급하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국산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산 농산물, 이 바우처는 이제 뭡니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과 같은 거죠, 쿠폰. 이제 농산물 쿠폰입니다, 바우처. 그래서 이제 저소득 계층이랄지, 저소득 취약 계층이랄지 하는 이런 분들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그러면은 그 바우처를 가지고 국내산 채소 과일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큼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에게 하겠다는 이게 이제 작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초등 돌봄교실에 돌봄 24만 명이라고 하죠. 과일 간식을 지금 이제 이 돌봄교실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지금 그 과일 간식이 지금 이제 도입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하는 그런 거 다 초등 돌봄교실. 자, 그다음에 식품산업과 연계 강화를 통한 원료 대비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식품 원료 계열화입니다. 식품 원료. 이제 가공산업은 가공 원료 농산물과 가공 공장, 식품업체죠. 식품업체. 이게 이제 연계시켜 가지고 이것도 말하자면 계열화라고 하는 것은 계약 재배죠. 계약 재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된장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 가공업체에 있다. 그러면은 콩 생산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한다는 거죠. 계약 재배. 그러면 계약 재배하게 되면은 어떤 그 된장 공장에서 만드는 된장이 어느 정도 규모다라고 하면은 그 규모에 맞는 콩 재배 농가를 확보해 가지고 계약 재배 이 키로당 얼마 가격을 정하고 몇 톤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가격과 물량을 계약을 해서 이제 식품산업, 식품공장에서 직접 원료를 이 농가와 계약 재배로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게 식품원료 계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업무보고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해서 이 이제 우리가 빨간 점선으로 원이 되어 있는 것이 금방 설명드린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생산자 중심 수급 조절, 대안 유통 경로 활성화, 국민 먹거리 지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 틀로 나와 있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 농식품 사업 시행 지침서. 이것은 이제 이 농식품부 홈페이지 가보면은 사업 시행 지침서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사업 시행 지침서는 농촌 분야, 농업 분야, 식량 분야, 축산 분야, 식품 분야, 유통 원예 분야, 임업 분야 이렇게 7가지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분야에서도 이제 이 농촌 분야는 이런 구조다. 농업 분야는 경쟁력, 생산 기반 확충, 농가 경영 안정, 국제 협상 이런 부분으로 쭉 작은 소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식량 분야도 그렇고 축산 분야, 식품 분야. 이제 공통점이 경쟁력 제고와 생산 기반 확충, 가격 안정 및 유통 효율화 이런 구조로 지금 쭉 되어 있는 걸로 알 수 있겠죠. 유통 원예 분야도 그렇고 임업 분야는 생산 기반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통과 관련된 사업만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이 부분은 이제 이 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분야 계란 유통센터 시설 현대화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계란에서 이제 계란에 무슨 그러니까 균 문제가 나오고 해서 이제 계란의 위생 문제를 해가지고 선별 세척 포장하는 이 계란 유통센터를
유통세타를 거치도록 만들도록 제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시설을 전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이것도 직거래 판매장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유통 원예 분야에서는 공동 선별비 지원이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공동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것은 이제 이 학생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50g 정도의 과일 간식 지원이고요. 직거래 장터 지원해서 이제 직거래 장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세 가지의 장터로 해서 하는 거고, 예,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입니다. 그래서 팔레트죠. 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고, 산지 통합 마케팅 지원해서 이 통합 마케팅 조직, 앞에 설명드린 그 조직을 지원하는 거고, 산지 유통 활성화 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이죠.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단체랄지 또 유기가공식품 업체랄지라고 하는 이 농산물을 직거래하는데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 구매 비용을 융자하는 거고, 또 직매장 지원, 또 채소 가격 안정 지원해서 이제 계약 재배 농업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고 여러 가지 수급 조절을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